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최근에 전염병 문제가 대국민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뉴스 아니고서는 1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걸 보고 브렉시트라고 하죠. 지난 1월 31일을 끝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브렉시트 연기된 거 아니냐, 보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지인들도 많던데요. 결론만 말하면 이제 1월 31일을 기준으로 영국은 더 이상 EU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더 이상 영국은 없고요. 유럽연합 회원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진홍색 계통의 여권도 앞으로 영국은 파란색 여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서 EU의 3대 주요 국가인 영국이 EU에서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일부에서는 유럽연합 EU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EU의 문제점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에 탈퇴한 영국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EU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닌 분도 계시니까 먼저 유럽연합이 왜 생기게 됐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는 기억은 못하더라도 유럽은 전쟁이 없던 시기가 없었다고 할 만큼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럽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 민족을 가진 국가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20세기 들어서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대략 20년 만에 또 2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이 유럽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전쟁 양상은 공업력과 생산력 대결이 되다 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업국인 독일이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주변국이 그랬다는 거죠. 특히 서로 붙어있는 프랑스하고 독일 관계가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경제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부분이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또 전쟁이 나면 재건을 해봐야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 핵심이 석탄, 철광석 같은 자원의 감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동맹체제를 구성하고 해봤지만 결국 그건 효과는 없었고 차라리 그런 방법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원자재를 감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진짜 독일이 몰래 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한다면 탱크를 만들던 비행기를 만들던 철과 석탄 같은 자원들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소비가 될 거니까 자원 감시만 제대로 한다면 과거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미리 방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감시는 힘들고 독일의 적대감만 키울 수 있으니까 아예 독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체 형국 간에 석탄,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단일 시장을 구축을 하면 자원관리나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두 나라 국경선에 위치한 광산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공동으로 관리해버리니까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규모의 경제도 가능해지고 그런 공동체에 독일도 회원국이 된다면 독일의 자원을 감시하는 기능도 하니까 군사적, 경제적으로 일석이조의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맞벌이하는 부부가 통장을 합쳐서 관리를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도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공동으로 감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비자금 빼돌리기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도 비슷하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독일은 서독 말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독일도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패전 이후로 유럽 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졌는데 독일이 이 공동체의 회원이 되면 외교적인 입지도 올라가고 또 서독은 공산진영이 된 동독이랑 붙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따로 놀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들이랑 어울리는 게 현실적이었죠. 그래서 1952년 탄생한 게 유럽연합의 시초가 되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 군사적 목적이 있는 공동체지만 처음에는 전쟁 억제 목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효과적이어서 경제 공동체로 커지고
경제로만 엮여있던 소유국 국가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엮인 공동체로 커지면서 당시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유럽은 자기들 위치를 지킬 수 있었죠.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에 유럽 공동체는 본격적인 확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출범을 하고 동유럽권하고 과거의 소련이었던 나라까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되는 지금의 유럽연합이 된 거죠. 그렇다고 완벽한 형태의 하나의 나라인 유럽 합중국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EU는 유럽 합중국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합중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합중국, 미국이죠. 각각의 주는 주정부, 주의회가 있고 주법이 있고 주방위군이라는 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들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 연방정부, 연방법, 미국 연방의회가 있고 외교나 국방, 그런 국제관계는 연방정부가 하는 거죠. EU는 미국같이 완벽한 합중국 형태는 아니지만 나름 비슷한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의 국민은 다른 EU 국가에 가서도 EU에서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미국 국민이 어떤 주를 가더라도 연방법에 따른 권리나 보호를 받는 것처럼요. 독일이든 프랑스든 각 나라마다 국회는 있지만 유럽연합 EU의 정부 같은 EU 이사회도 있고 EU 입법부인 EU 의회도 있습니다. EU 의회의 의석수는 각 국가별 인구수를 감안해서 국가별로 의석수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 선출된 EU 의원이라고 독일 타이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민주당 이런 것처럼 정당 타이틀로 활동하는 겁니다. 독일에 배정된 EU 의원 의석수 안에서 A당 몇 명, B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직접 선거로 선출이 돼서 유럽연합 의회에 보내지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는 것처럼 독일을 대표하는 EU 의원들은 독일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지만 정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겠죠. 아무튼 유럽연합이라는 게 엄밀히 하나의 나라는 아니지만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몇 나라 빼고는 화폐가 유로화라는 화폐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 있고요. 무역에 있어서도 EU 국가끼리는 국내 판매하는 거랑 같습니다. 유럽연합 외의 국가랑 무역할 때도 한국, 독일 FTA 이런 게 아니라 한국, EU FTA 이런 식으로 EU랑 관계를 맺죠. 하나의 나라는 아니지만 반 정도 되는 하나의 나라라고 할까요? 그게 현재 유럽연합 EU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럽에 전쟁이 많았던 게 다양한 문화, 언어, 민족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서로가 다르니까 전쟁이 많았던 거죠. 애초에 유럽연합의 시초가 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은 서로가 같아서가 아니라 다르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단일 경제체제로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뭉쳤을 때 더 이익이 되니까 뭉쳤던 건데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독일은 독일어 쓰지, 프랑스는 프랑스어 쓰지, 영국은 영어 쓰지, 실제로 EU 회원국들이 쓰는 공용어만 24개라고 합니다. 당연히 생각이나 문화도 다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하나의 나라인 연합국가를 지향하는 유럽연합으로 발전을 하고 유럽연합 EU의 힘이 세지니까 EU가 만든 법이나 규제, EU가 국제사회와 합의한 그런 결과나 많은 원칙들이 더 우선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개별 국가의 정체성과 EU의 정체성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텐데요. 나는 EU 사람이다. 이걸 자부심 혹은 본인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영국 사람이다. 영국은 EU의 회원국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국민도 미국인이라는 걸 자부심으로 느끼지만 텍사스 쪽 사람들은 텍사스 출신이라는데 더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EU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EU라는 공동체보다 원래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나라라면 EU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규제나 의무들이 당연히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유럽연합의 내부적인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가 국가 정체성이 강한 영국에서 먼저 그게 터져버린 거죠. 브렉시트의 이유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 주된 이유로는 헝가리, 폴란드 같은 동유럽권 EU 국가 이주민들이 영국에 너무 많이 이주하게 되면서 원래 영국에서 살고 있던 근로자층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실업률이 늘어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영국은 난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받고 싶은데 EU에서 난민을 받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회원국한테 엠빵하는 거 비슷하게 몇 명 받아라 배정해버리고 이런 게 싫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영국은 EU를 운영하는 분담금을 3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인데 근데 EU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12번째로 폴란드가 받는 예산의 반의 반도 못 받으니까 불만이 쌓였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EU의 사사로운 규제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가지는 불만도 제법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불만들은 본인이 영국 사람이라는 것보다 EU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무게중심이 더 있다면 그게 EU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프랑스 국민이다, 독일 국민이다 이런 것보다는 EU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국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EU를 주도적으로 키운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영국은 유럽연합의 3대 주요 국가이기는 했지만 초창기 멤버도 아니었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유럽 공동체에 들어온 나라인데다가 대영제국이라는 역사가 있듯이 EU보다는 영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정체성이 강한 국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라죠. 거기다가 국력이 약한 나라도 아니다 보니 EU에 남아있는 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치권은 선거에 이기려고 영국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브렉시트에 불을 지폈고 국민투표까지 이르게 되면서 유럽연합 탈퇴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영국 정치권은 국민투표하면 당연히 EU에 남아있자가 우세할 줄 알고 추진을 했던 건데요. EU한테 국민투표를 해서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반협박조로 딜을 해서 EU한테 이런저런 양보를 받아내려고 한 건데 생각과는 다르게 국민투표의 결과가 탈퇴하자로 나와버렸던 거죠. 아무튼 영국이 탈퇴를 한다고 해서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더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문제고 어쨌든 탈퇴는 했지만 올해는 전환기간이라고 해서 기존의 EU 회원국일 때 가지고 있던 중요한 혜택들은 다 유지가 될 겁니다. 올해 안에 영국은 EU와 FTA도 해야 되고 통행의 자유든 뭐든 EU와 협상을 해서 최대한 끌어내야 됩니다. 물론 EU 입장에서도 탈퇴한 영국한테 맞춰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호락호락 영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을 겁니다. 올해 안에 영국하고 EU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개별 국가 정체성이 강한 나라 위주로 또 탈퇴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이 꿈꾸는 유럽 합중국의 꿈은 점점 멀어지겠죠. 오늘은 브렉시트 사건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렉시트와 EU가 가진 약점, 한계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브렉시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상당히 연관이 많고 브렉시트를 통해서 세계 정치 흐름이 보수와 진보가 아닌 다른 형태로 흘러간다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역사나 국제 정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